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백 시간이죠. 오늘도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얘기 지금 계속 시끄럽습니다. 서울 그리고 양평 간 고속도로 이 계획을 백지화, 전면 백지화를 시켰다. 원희룡 장관 정말 시끌시끌한데요. 예, 한번 얘기 좀 해줄까요? 네, 주말 내내 또 니 탓, 내 탓이 또 많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인 전진선 양평 군수가 어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찾아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멈춰달라고 항의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6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백지화 선언한 이유가 민주당의 가짜뉴스 때문이라는 말에 힘을 실어주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민주당은 고속도로 종점으로 변경된 양평군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차명 땅 보유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원 장관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생기다 보니까 또 갈라치기가 성행하는 것 같죠? 네. 예, 지금 그 전 군수, 전진선 양평 군수, 네. 이 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이라 그랬는지 어쨌든 여당 말이 맞다, 민주당 네. 탓이다 이러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 민주당이 사과를 한다면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 백지화를 이제 다시 한번 고려해보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전 군수도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 군수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서 민주당은 양평 군민의 염원을 담은 노선안에 대해 김 여사 일가의 소유 토지를 문제 삼으며 양평의 현장이라는 곳에 와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고 급기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그러면서 강민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서 2년 전 민주당 정부 때 양평 국민들은 분기점이 아닌 IC 설치, 노선 수정을 요구해왔고 수정안에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전임 군수도 동의했다라면서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시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 소속에서 좀 다른 목소리를 낸 분도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인데요. 안철수 의원은 이날 SNS에 정치적 대응을 멈추고 원안으로 추진해서 정쟁의 소지를 없애거나 양평 국민과 시민 배심원, 교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3의 기구를 구성해 노선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해야 할 때라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다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말 전도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서 아예 전면 백지화까지 얘기 나오게 된 것은 대통령 부인의 이 차명 보유 땅이 네. 이 고속도로 종점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이었는데 그러면은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게 일단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머리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게다가 이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여론이라 그래야 되나 네. 언론사들이 이것에 네. 가세를 해서 그 일방적 주장을 펼치니까 마치 이게 또 뭔가 문제를 제기한 쪽이 문제인 것처럼 네.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철수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네, 안철수 의원이 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3의 기구를 구성해서 이제 노선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 안 그래도 그게 좀 궁금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스탠스가 조금 바뀐 겁니까? 뭡니까? 네, 지금 얘기하는 거에서는 조금씩 이제 뭐 오염수 얘기나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유승민 의원이랑 좀 비슷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야기를 아까 말씀했던 거에 연장선으로 이야기를 하면 보수 매체들은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면서 민주당 전 양평군수 일가가 고속도로 관련해서 뭐 땅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좀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어제 김건희 라인으로 느닷없이 노선 변경도 생뚱맞은 전면 백지화 선언도 모두 원 장관이 결정했는데 마치 이번 사태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며 남 탓하는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원 장관의 사퇴 및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 출신 군수와 지역위원장은 원난에서 나들목 IC, 그러니까 나들목이 IC인데요. 추가 개설 방안을 찾아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것일 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김건희 로드가 들통나자 양평 국민을 인질 삼아 야당을 겁박하는 원 장관의 폭력적 협박 정치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니네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아예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 프레임을 그냥 딱 전환을 시켜버리고 2년 전에 니네가 IC 설치해달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니네가 동의해놓고 인제서 딴소리냐 이런 얘기 하니까 이세영 원내대변인이 그게 무슨 소리냐 원안에서 IC 추가 개설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해달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 했는지 이런 얘기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또 정치 쟁점화되면서 애꿎은 이 주민들만 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모든 것의 방향이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이게 사실은 저는 가장 큰 위험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잘못한 사람은 자기는 잘못했다고 딴 데 떠넘기기만 하고 의혹이 있으면은 의혹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될 것인데 의혹 제기를 또 엉뚱한 방향을 틀어버리고 네. 이렇게 되면 진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찾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보죠. 네, 새마을금고에 관련한 소식을 전하겠는데요. 지난주 새마을금고 고객이 매일 수조 원 규모의 예적금을 인출하면서 위기설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자 지난 2월 말부터 두 달 동안 7조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새마을금고에 위기설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합병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맡겨둔 목돈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요. 정부가 지난주에 급히 진화에 나선 뒤에 인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중론입니다. 사실 새마을금고 이 대출 부실 또 내지는 연체율 급증 이것 때문에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돈을 맡겨놨다는 건데 네. 좀 빼간 데가 많나 봐요. 예. 근데 네.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은 정부와 국회와 정부의 이제 대응에서 주말 전 마지막 영업일이었던 지난 7일에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이 좀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했는데요. 행안부와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대응단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 오후부터 인출 증가세가 둔화됐고 금요일 인출 규모는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보다 1조 원 가량이 줄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정부는 이번 주도 불안 심리를 진정을 위한 그런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새마을금고 이제 연체율이 6%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경영 건전성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제 새마을금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국회에서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국회 행안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새마을금고 감독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용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행안위가 아니라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상시적으로 감독하도록 법을 개정해 국민이 안심하고 서민금융인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권이 금융당국이 아니라 행안부에 있었다. 이건 우리가 몰랐던 상황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 임원들의 연봉은 대한민국 4대 은행 연봉보다 높다. 네,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제기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용 의원이 발의한다는 그 법의 내용에는 행안부가 지난 8월에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종합대책을 내놓은 뒤에도 연체율이 치솟은 그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방침과 함께 네, 그런 연봉 논란에 관련해서도 이제 다 감독을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밝혔으면서 이제 새마을금고 개정안은 국정감사 전인 9월쯤에 이제 발의할 계획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 및 예금 인출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져서 이게 어떠한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이런 건데요. 좀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멘트 해주시죠. 네. 여기에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3일 4번 연속 기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또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 및 예금 인출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진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 시 자금 경색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까지 치솟은 점이 주요 이제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3부에서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여러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 소장과 함께 오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테니까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진아 기자하고는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전해드리는 그런 뉴스 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진하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나토, 지금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오늘부터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일본하고 만난다는 건데요.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리투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내일부터 참석하고요. 4박 6일간 일정이며 나토 회의 후에는 폴란드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두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서 서방 국가에게 대북 제재를 촉구하고 우크라이나 관련한 지원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오로지 북한만이 지금 완전 적이어서 네. 오로지 북한만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토 회의에서 대북 제재를 촉구하고 뭐 이렇다는 얘기인데요. 우크라이나에 관한 지원도 얘기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또 얘기할 것이라 지금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거죠. 네. 먼저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이후 약 2달 만인데요. 더불어 IAEA 보고서가 보고된 후 첫 만남이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계획과 안전성 및 감시 체제 등을 설명하고 이를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여기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삼는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한 만큼 오염수 관련 한국의 상황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이제 밝혔는데요. 다만 IAEA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존중한다라는 뜻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한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이견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사실은 뭐 우리 국민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구한다 그런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방류하지 말아라 이거밖에 방법이 없을 텐데 네. 아니면은 우리 한국에서 니네한테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욕해도 그냥 좀 참아라 이런 뜻일까요? 이해를 구한다는 게? 그거 어차피 뭐 방류하는 거는 대통령이 찬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지나요? 일단 기존은 그래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염수 방류가 이제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서 어민들과 방일단을 꾸려서 어제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들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총리 관저 및 국회 앞 농성, 방류 반대, 일본 국회의원 모임, 면담, 도보행진, 외신 기자 클럽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고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를 적극 펼칠 계획입니다. 정부 여당의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민주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리당락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으니 안심하기 그지없다며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이제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한심하게 그지없다 이랬다는 거죠. 네. 지금 누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최우선으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라고 대통령이 말했으면 그 건강에 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러지 말아라라고 원인을 제공하는 쪽에 가서 얘기하는 게 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거다. 당리당략이다.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으니 한심하게 그지없다. 제발 정신 차려라. 나는 이 말이 우리한테 맞는 말인지 이게 지금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조금 묻고 싶습니다. 이럴 때 보통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반사 이런 거.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정부 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일본 국민들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사실 국민의 안전을 가장 안전하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방법론이라던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정도가 조금 서로 달라서 의견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한다라고 했으면 국민의 의견을 좀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은 너무 우리 쪽 의견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국민이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든단 말이죠. 네. 자, 게다가 대통령은 외국 나가면 맨날 북한만 욕합니다. 지금 북핵 대응 공조 하기로 했어요? 네. 윤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취임 후 2번째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서방 국가들을 향해서 북한 핵 미사일 고도화를 막기 위한 동맹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이날 공개된 AP 통신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지뢰 제거 장비, 구급 차량 등 물자 지원도 추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카오우카댐 복구 지원도 실시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네, 계속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에 협력해 계속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도 좋지만 너무 북한은 우리 민족인데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같이 살던 곳인데 너무 그분들을 미워하고 악마화하고 욕하고 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서로 같이 손잡고 통일을 이뤄나가들 결국 우리 민족 한민족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합니다만 요즘에 대통령의 시각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 여당이나 정부나 우리들의 말을 들을 별로 그런 태도가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계속해서 얘기하면 뭔가 좀 될까요? 자, 두 번째 이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양평 고속도로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제 종점 이거 변경 때문에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하면서 공세 수위를 좀 더 높였는데요. 이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국정농단이라고 평가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이번에 대통령이 일본이 아니라 일본 정상하고 회담하면서 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이 핵 폐수 방류 시점을 좀 조절할 수도 있다. 그걸 아마 얻고 올 것이다. 왜냐하면은 내년 총선이 이 정부나 여당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만약에 그렇게라도 해서 어쨌든 1년이라도 좀 늦추고 내년 총선이 무서워서 국민들에게 선뜻 나 지금 폐수 방류할래 내지는 여기 찬성 안 할래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방류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걸 또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책적 고려를 차라리 잘 못하겠으면 정치적 고려를 하셔서 국민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저 앞에 세워놓는 게 맨날 넘어져요.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에서 김건희 로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원희룡 장관 처음에는 거짓말로 막 일관화된 이젠 아예 나 그럼 관둘래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러면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그 원희룡 장관이 이제 백지화 얘기를 해서 이제 제1야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고속도로를 김건희 로드라고 칭하면서 이런 게 국정농단이다라고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며 뻔뻔하게 아무 이유 없이 종점을 갑자기 옮겨놓고는 문제를 제기하니 이번에는 아예 백지화하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유승민 의원도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도대체가 원 장관이 장관으로서 죄송합니다. 이게 1조 8천억짜리 사업인데 국민들이 뭐라고 하면 당연히 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비판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니까 입 다물자? 입 다물지? 입 다물지? 안 해? 안 해? 알았어. 아예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화를 내면서 우리들의 입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입틀막, 요즘 말로 입틀막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가 과연 장관으로 살 수 있는 얘기인지 또 장관이 백지화한다 이러면 백지화가 되는 것인지 그동안에 들어간 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리 봐도 대책이 없어요. 자, 이재명 대표 결과적으로는 이걸 김건희 로드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는데 여론들도 지금 여당 중심적 그런 기사를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을 이 대표가 뭐라고 했네요. 네. 네. 이 대표가 이제 그 발언들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가 좀 떠올릴 만한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네. 이 대표 발언에서 과거 이제 연상하는 발언들 중에는 이제 정권의 도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집단 지성은 살아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또 서은숙 최고의원은 처가의 권력형 특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특혜 비리 아니라 하는 정부 모두 국정조사 반대할 일이 없다며 진상을 온전히 밝히지 않으면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뭐 2016년에 말쯤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통과시키기도 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를 떠올리게도 했다는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런 게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바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 좀 연결된 것 같다 이렇게 좀 뉘앙스를 뿌렸어요. 정권의 도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집단 지성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서은숙 최고위원이 처가의 권력형 특혜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특혜비리 아니라고 하는 정부 모두 국정조사 반대할 일이 없다. 진상을 온전히 밝히지 않으면 특검을 못 할 이유가 없으니 특검을 하자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또 특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 지금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올 연말 정도에 이제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같이 올려서 같이 이 로드 김건희 양평 노선 특혜 관련된 것도 한번 좀 같이 해보는 게 맞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 출신 전 양평 군수의 땅 구입 의혹을 어제 이제 직접 나와서 라디오에 나와서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전날에 이제 조선일보는 민주당 전 양평 군수가 예타 통과 앞두고 원안 종점 땅 258평을 샀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동균 전 양평 군수가 그 해당 땅은 아버지 고향이고 사촌형과 집안이 많이 살고 있다면서 현재 자신이 사는 아산리 집도 선대 때부터 산 지가 53년 정도 됐다고 해명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안상 종점인 증동리로부터 본인 땅까지 거리상 1.6km 정도 되는데 길이 없어서 거기로 가려면 큰 산을 하나 넘어야 한다면서 특혜 의혹은 아니며 이제 그 주변에 있던 할머니 분이 좀 이 땅을 사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산 것이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네, 드래곤님께서 두물머리는 양평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사랑하는 곳으로 상습 교통체증이 심각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고속도로가 필요했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이걸 가로챈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의견도 좀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민주당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민주당 출신의 군수가 있었을 때 이렇게 바꾼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사적인 사실은 특혜 의혹을 오히려 본인이 좀 짊어져야 된다. 막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군수가 무슨 소리냐.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김선교 12년 동안 여기서 군수를 했던 김선교 전 의원, 김선교 전 의원이 시작했던 일인 것이고 그리고 나는 들어가서 예타 통과시킨 것밖에 없고 아무것도 변경시키거나 연결시킨 게 없다. 이제 이런 정도인 거죠. 그리고 본인의 땅이 뭐 거기에 280 몇 평 있다는 얘기는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된 거다. 뭐 이런 얘기해서 본인은 1안이나 2안이나 다 상관없고 차라리 4만이 원래 더 나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예. 네, 또 뭐 이거 선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금전적으로 크게 뭐 이득을 취한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축구장 3개 크기라고 하면 이제 엄청난 큰 규모의 김건희 씨 일가의 김건희 여사의 일가에 그 땅이 한 축구장 3개 정도 되는데 그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또 민주당에서 제기한 것은 2개 정도가 그 축구장 2개 정도가 더 있다고 해서 총 5개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5개나 있네요? 3개가 네. 아니라? 네, 조금 더 찾아보니 한 5개 정도가 있다라고 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지를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걸 개발 목적으로 한다면 꽤 큰 단지가 될 것으로 보여서 사실상 뭐 특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되면 대장동보다 더 더 큰 규모가 될 수도 있다는. 큰 규모의 와, 시행이라는 게 이렇군요. 서울은 사실은 이제 뭐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올라가는 이런 얘기 시끄럽게 하긴 하는데 지방은 땅이 워낙 싸기 때문에 땅값을 싸게 들여가지고 일단 아파트를 짓고 뭐 하고 그러면은 도시 하나가 생기는 거라 사실은 김건희 여사는 일간이 옛날부터 도시 하나급으로 뭔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이번에 추진이 됐었더라고 하면 정말 큰일 나는 내지는 너무 지나친 특혜가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렇게
축구장 크기가 5개나 되는 그런 곳이래요? 네, 그 주말 동안 이제 기자들도 많이 찾아본 결과 그 정도 됐다고 하고요. 또, 그 뭐 부동산 특혜 의혹이 없었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그 인터뷰나 이런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런 땅을 또 용도 변경까지 했는데, 그런 땅에 이제 부동산 특혜 의혹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쌀로 밥을 짓는 거가 말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 원장관 이제 별명 생기시겠어요. 예, 예전에는 뭐 대장동 일탄왕사 이러시더니 이제는 피노키오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진아 기자랑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전해드리는 뉴스 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진한 뉴스마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오늘은 이제 북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국방성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까지 앞세워 미국 정찰기 관련 위협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평소에 남조선 또는 남측이란 표현을 썼던 것과 달리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쓰면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김여정의 의도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여정이든 뭐 북한이든 지난번부터 우리 관련 내용을 외교부에서 얘기하지를 않나. 이제는 남한이란 남조선이란 말을 쓰지를 않고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를 않나. 뭐 분단의 고착화를 넘어서 아주 그냥 쐐기를 박아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거의 우리를 이제 남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일단 두 국가로 보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일단 이렇게 이야기한 배경에 대해서는 네. 김여정 부부장이 어제 미국을 향해 반복되는 무단 침범 시에는 미국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위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의 비행이 주권 침해라는 주장인데요. 이날 담화에서 또 이제 미 공군의 전략 정찰기가 조선 동해 측 경제수역 상공에 8차례에 걸쳐 무단 침범하면서 공중 정탐 행위를 감행했다. 나는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 행동을 이미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군부는 또다시 한미 정상적인 비행 활동이라며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며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 사실을 부인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군과 미국 군의 사이의 문제로 대한민국은 군부 깡패들의 군부 깡패들은 주제 넘게 놀지 말고 당장 입을 다물어야 한다라면서 이제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상준 합참 공보실장은 배타적 경제 수역은 항행과 상공 비행이 자유가 있는 곳이라고 이제 강조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북한 전문가들은 이제 투 트랙 전략, 두 국가의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 10일 미 공군 전략 정찰기가 조선 동해 즉 경제 수역 상공을 8차에 걸쳐서 무단 침범했고 공중 정탐 행위를 감행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 행동을 이미 예고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경고한다. 대한민국 군부는 또다시 한미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펼치며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문제는 우리 군과 미군 사이의 문제로 대한민국이 주저넘게 나서지 말아라. 이런 얘기였어요. 네, 일단 이제 우리하고 미국하고 같이 훈련하는 와중에 미군의 이 공군 전략 정찰기가 왔다 갔다 한 걸 가지고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중인데 북한의 경고와 합참의 반박 이게 바로 이제 이틀째 서로 왔다 갔다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너네는 우리랑 말할 자격이 없다. 끼지 마라. 너는 대한민국 앞으로 우리한테 얘기할 수준이 아니다. 주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김 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합참이 이건 통상적 정찰 활동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김 부부장이 김여정 부부장이죠. 같은 날 오후 9시쯤에 담화를 내고 영공 표현을 빼고 미군이 해상 분계선 상공과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 분명하고도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반복하여 경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정말 말만 이라는 건지 실제 이라는 건지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네, 북한 국방성과 김 부부장이 이제 같은 사안에서 담화를 내면서 경고를 뛰어넘어 실제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김 부부장이 위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좀 경고를 좀 높이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정 현대그룹 회장 측이 지난번에 이제 고 정몽원 회장 20주기 추모 행사로 북한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 원래는 아태평이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에서 원래 답했던 것과 달리 외무성에서 답하면서 두 개의 국가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요, 이제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공론화 기조에 따라서 통일부의 민간단체 국고보조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에는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하는 국제회의와 세미나, 대화 모임, 토크 콘서트, 전시, 공모전, 음악회 등을 이제 해당이 되고요. 민간단체 올해 상반기 민간단체 15곳에서 약 1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도 북한을 막 적대시하고 야단만 치는 줄 알았더니 돈도 지원을 하는군요. 자, 앞으로 북한 계속해서 우리 위협하는 일 없도록 좀 우리가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계속해서 정부에서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일본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죠. 여기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오염수 관련한 이야기를 좀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내에서도 일본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에 대한 이제 행동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IAEA와 대한민국에서 검토된 정책 기준들이 일본 현장에서 지켜지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이제 이것은 과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은 선동이며 필요하면 과학적 세미나를 해야지 장외에서 수산업자들을 고난에 빠뜨리는 일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적 세미나를 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 과학적 세미나의 주체가 원래 정부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부는 안 하면서 그냥 무조건 과학적 근거 없이 괜찮다, 내가 먹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과학적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자꾸 수산업자들에게 이 상황의 원인이 야당인 것처럼 혹은 일부 국민이고 시민단체인 것처럼 주장하는 겁니다. 이 상황의 원인은 일본이죠.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자기네들의 경제 논리를 내세워서 자기네 쓰레기를 우리 바다에다 버리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당연히 반대하는 건데, 그 반대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반대하는 반대자들을 입을 막아버리겠다,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과학적 기준을 지키라고요. 그 과학적 기준을 지키는 방식이 의심스럽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의심스러운 상황이 무엇인지 좀 철저히 검증해 보자고요.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모두들 수긍하면 그때 가서 방류하시라고요. 왜 그런 걸 안 하는 겁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고 그렇게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한 말을 반박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를 보고 괴담 유포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맨날 무슨 말만 하면 괴담 유포자라고 그러고, 정말 이 정신 세계가 특이한 것 같아요, 이분들은. 자, 어쨌든 한 총리는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정이 순탄치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겼는데, 문제는 그거야. 이 사무총장도 나 책임 못 져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책임져야 돼 이래서 말해서 민주당 사람들이, 의원들이 무슨 소리냐, 니네가 이거 보고서 내놓고는 니네가 책임 못 진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그랬더니, 누가 책임지냐 그랬더니 모두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누구냐, 국회의원이다, 뭐 누구다 자기네는 쏙 빠지고. 그럼 자기네는 보고서를 왜 냅니까? 보고서 낼 무슨 자격이 있나요?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와서 순탄할 리가 없죠. 순탄하지 않은 게 당연한 거라고 봤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한 총리도 미안해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로시 총리가 사무총장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김포공항 입국부터 이제 좀 순탄치가 않았는데요. 당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둘러싸여서 2시간 동안 공항에 갇혀 있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초청으로 국회에 방문했을 때는 야당 의원들의 호통과 지지자들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편지라도 써야 될 것 같다라면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와 같은 기조로 정부의 그 대한민국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제 뭐 잘못된 이야기 뭐 이러면서 이제 나와 있는 업로드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영상인데요. 4분 20초 정도의 영상이고요. 여기에는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공학과 교수, 강동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백원필 한국 원자력
학회장, 강건욱 서울대학교 병원 핵의학과 교수 등이 이제 4명이 출연해서 방사능 물질은 일상에서도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는 문제가 없다라면서 주장을 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커피나 달걀, 우유를 먹어도 방사능에 피폭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일본과 가까운 거리지만 해류 순환에 따라서 한 쿠로시오 해류에 따라 일본과 캐나다를 거치고 4년 뒤에 한국의 해상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그때는 또 삼중수소가 완전히 희석돼서 괜찮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중수소는 4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어디에다가 자기의 그 나쁜 것들을 다 버리고 온다는 거야? 그 버려지는 그 바다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이분들 나중에 큰일 나겠어요. 정용훈, 내가 불러줄게요.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 공부 잘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인 줄 알았더니 강도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 강건욱 서울대학교 병원 핵의학과 교수. 이분들이 안전하다고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어떻게 퍼져있을지 모르는데 전 세계가 위험에 빠지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분들이 그런 거 책임질 사람들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자, 야당에서는 그래서 이틀째 벌써 일본을 지금 방문했어요. 네, 야당은 이제 10일 날 방일단을 꾸려서 도쿄에 갔는데요. 방일단은 일본 의원들을 만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아닌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고요. 여기에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제 비판의 행보를 보이면서 국제 외교 참사, 선동 정치, 해외 수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 현지에서도 계속 어민들에 대한 설득을 이어가면서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가 원래는 이제 반대가 50%가 조금 넘었었는데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 점점 찬성의 응답이 나오고 있다라는 여론이 나오면서 조금 불안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자기네 나라 어민들한테 7천억 준대요. 우리한테 안 준대요. 우리는 그러면 왜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이걸 왜 찬성합니까? 우리가 일본 국민도 아니고 우리가 일본 어민입니까? 일본은 남의 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쁜 짓을 하면서 왜 그 인접 나라인 우리나라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나라에게 뭔가 보상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주고 이런 걸 안 합니까? 지네 나라 사람들만 돈 주겠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 대해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야 당신 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얻어맞아 줄 테니까 일할 거 하세요. 이래야 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뭐 일본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해가 안 가요. 자,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이죠. 오늘도 이진한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좀 빨리빨리 갑시다. 대통령 결국 나토에서 일본 수상하고 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매우 궁금하죠? 네, 나토 정상회담을 위해서 리투아니아에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현지 시간으로 12일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초 예상대로 두 정상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한 논의를 가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간단히 잠깐 얘기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본 총리한테 우리 대통령이 요청을 한 거예요.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달라. 근데 지난번에 오염수 방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갔다 오기도 했는데 이거 말고 또 오염수 방류를 점검하는 과정이 있나 보죠? 네, 그래서 3가지를 총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문가가 참여할 것을 요청했고 방류 전 과정 모니터링 정보 공유, 방사성 물질 기준치 초과 시에는 즉각 방류를 중단할 것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제 일단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사성 물질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서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며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고요. 또 이제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얻어낼 성과는 이렇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기시다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해양 방류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우리 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일단은 응답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원론적인 얘기만 오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우리 대통령이 우리 측 전문가를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대답을 안 한 거죠. 네,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이 기시다에게
방류 전에 그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그 정보를 달라. 방사성 물질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를 중단해달라.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해달라. 공유해달라는 거죠. 또 방류 점검 과정에 전문가 참여해달라. 이건 아까 말한 거고. 이 세 가지를 했는데 기시다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여기까지는 다 필요 없는 말이죠. 우리 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 그래, 하지 않겠다고 맨날 그동안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바로 우리의 요청이었어요. 근데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게 끝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 특별히 우리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말 돌리고 얘기 안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모르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또 오늘은 아세안 관련해서 외교장관 회의가 또 있는데요. 한일 그 외교부 장관들이 만나게 되는 자리에서도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섯 번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상 가동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무엇을 얻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얻은 게 한 개도 없다고요. 내주기만 했다고요. 우리가 뭐 빵 셔틀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셔틀 외교 복원 좋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이득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죠? 오로지 이득은 모두 일본이 챙겨갔는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국민의 안전까지 건강까지 위협받고 걱정하는 상황이 됐고 지금 한국 내는 난리가 났는데 셔틀 외교 복원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셔틀 외교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네, 그래서 여야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었기 때문에 소모적 논쟁을 대신 방류 관리 단계에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상회담 결과는 한치의 예상을 벗어나지도 않았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는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상 동의를 받은 것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 또 이제 국민 불안과 우려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을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로써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네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기시다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상 동의를 받았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 오케이 해주고 면접을 주고 니네 알아서 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나라는 뭘 얻었느냐? 내가 보기엔 얻은 게 없고 오히려 지금 그 국민의 안전, 건강 이런 것들이 담보로 그쪽에 잡힌 것밖에 없는데 왜 여당에서는 얻을 걸 다 얻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뭘 얻었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내가 국어를 딸리나 국어 능력이 안 되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로써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 다 넘겨주고 왔다. 우리 국민의 목숨을 일본에 맡겨버리고 왔다. 지금 이런 취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겠군요.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한국 경제가 지난해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집계된 것이 나왔는데 지난해 한국 명목 국내 총생산이 세계 13위로 잠정 집계돼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중국 무역 수출 적자가 지속되는 등 성장세가 약화된 점과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올라 달러화로 환산된 GDP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명목 GDP는 1조 6,733억 달러로 전 세계 13위 수준으로 추정됐습니다. 코로나 시국이었던 2021년 이탈리아를 제치고 10위권에 들었던가 비교하면 3단계 하락한 순위인데요. 한국의 GDP 순위는 2018년에 10위에 오른 뒤에 이듬해 2019년에 12위로 2단계 하락했다가 2020년과 2021년에 10위를 유지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GDP 규모가 2018년도에 10위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가 2019년도에 잠깐 2단계가 하락했다가 곧바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또 2년 동안 10위를 유지했어요.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코로나 때 얼마나 대응을 잘했냐 못했냐 가지고 여당에서는 계속 야당인 민주당을 공격했지만 그 민주당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코로나였고 그 당시에 처음으로 진입했다가 조금 1년 있다가 다시 재진입해서 3년 동안을 시비였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도 끝났고 아무 문제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13위가 돼버렸어요. 자,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지난해 명목 GDP 규모는 미국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데 그 뒤로 일본이 있대요. 일본, 독일. 탑5에 들어간 게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이잖아요. 네. 우리는 13위예요. 네. 참네요. 네, 계속 하시죠. 네,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인도,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호주랑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는데 올해도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1.5%도 도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 정부가 제시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1.4%거든요. 이제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로는 1.5%를 제시했는데 올해 초에 제시했던 것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의 전망도 조금 어두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순위에 차지한 호주는 1.6%의 성장률을 전망했는데요. 정부 예상대로라면 이제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이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역대 6번째로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IMF의 경제 전망이 맞아 떨어진다면 호주와 우리의 경제 규모 격차가 올해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인으로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수출에 대한 것과 또 이제 반도체에 대한 것이 부진하면서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브라질보다 우리가 못했군요. 브라질이 11위라고 하는데 우리는 13위가 됐습니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고 지금 보는 게 중국입니다. 지금 이 명목 국내 총생산, 이 GDP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확하게? 네, 한 나라에서 이제 재화와 서비스가 얼마나 생산됐는지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의 크기. 네. 네. 근데 그 크기가 13위로 떨어졌다. 자, 하락 요인을 짚어보는 게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뭐죠? 중국과의 관계? 네, 대중국 무역 적자가 좀 이제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이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중국과의 그 관계성 때문에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요.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 중국의 수출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최근에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화장품 수출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일본의 화장품들이 중국의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대비했을 때는 대중국 무역 적자가 좀 큰 요인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대중국 수출이 반토막으로 나면서 계속 꾸준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 수출 부진 여파가 원화 가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결과적으로 경제 전망치가 매우 좋지 않아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올해도 이 기조라면 조금 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주와 그 바로 위에 있는 순위의 호주와 또 격차가 벌어지면서 네.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IMF 국제통화기금에서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1.6% 정도, 1.4%, 네. 그러니까 호주는 1.6%,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1.4%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역대 6번째로 낮은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호주랑 우리나라 경제 규모 격차가 이렇게 되면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근데 내가 듣기로는 1.4도 안 된다. 1.2가 원래 맞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네. 앞으로 전망치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경제 상황은 어려워질 것이고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고 국민들은 힘들어질 것이다. 이게 제가 바라보는 상황이군요. 이준혁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뭘 알려드리냐고요? 뉴스를 알려드리는 거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진하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나토 회의하는 곳 가가지고 지금 이것저것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에 이제 폴란드로 이동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8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두 대통령은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한국하고 폴란드가 자 계속하죠. 예. 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국가인데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사회의 자유, 인권,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이후에 양국 기업 간의 협력도 확대할 수 있도록 이제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고 이제 평을 했고요. 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재건 MOU를 체결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 프로젝트 협력 및 양국 공공 민간 기업 간 협력 확대를 위한 고위 실무급 협의체도 운영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이날 두다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를 추가 수입 제안을 했고 여기에 윤 대통령도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하는 그 도청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 보고 무기 달라고 했던 게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고 무기 지원에 관련된 우리 그 도청 내용이 조금 사실 우리는 좀 이상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특별히 이렇다 저렇다 변명이나 반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폴란드가 어쨌든 뭐 미국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간에 무기를 달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뜨악했던 상황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직접 만나가지고 해결하고 있군요. 네. 뭐 어떠한 해명도 사실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 경위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이번에 이제 그 MOU 체결하면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그때 이야기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두다 대통령은 이때 폴란드군은 많은 무기로 대한민국으로부터 구입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수입한 무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요. 뭐 전투기도 얘기했고요. K2 주력 전차, K9 자주포 등을 이제 구입했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할 뿐만 아니라 이제 폴란드에서도 생산하고 싶다고 했는데 특히 꼭 집어서 K2 주력 전차를 이제 생산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교통 허브 건설, 해양 통상 협력, 철도 건설 등 인프라 협력을 할 것으로 얘기했고 또 비즈니스나 이런 관광 분야에도 이제 더욱 협력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폴란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하고 이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위협감을 많이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불법 노동자 파견, 사이버 활동 차단에 대해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대통령하고 이해관계가 맞는 그런 부분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 다음 이슈 보겠죠. 예. 네, 다음 뉴스는 어제 늦게까지 이제 이루어진 그 회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가 9시간 만에 고성 끝에 이제 끝났습니다.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이로써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됐는데 밤 11시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각각 6차 수정안까지 제시해서 논의를 좁혀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익위원은 따로 중재안을 내지 않고 오는 18일 14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하고 결과적으로 협상은 잘 안 됐지만 그래도 격차는 많이 줄인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10,000원을 넘냐 안 넘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결과론적으로는 6차 수정안이 나왔군요. 그리고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18일 날 논의를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원래 최초에 이제 노사에서는 이제 최초로 죄송합니다. 네. 그 12,210원을 얘기했고요. 근데 이제 그 경영계에서는 9,620원인 상태, 그러니까 지금의 그 가격인데요. 최저임금인데요. 이걸 동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격차는 이제 2,590원 정도가 났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6차 수정안까지 하면서 835원까지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5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1,040원. 그리고 이건 이제 노측이겠죠. 그리고 사측에서는 9,755원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차이가 1,285원이었는데 그랬다가 6차 수정안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한
835원? 네, 835원. 네, 이 정도로 지금 차이가 난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앞으로? 네, 이제 근로자위원회는 6차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경영계가 10원 단위로 찔끔찔끔 올리면서 수정안을 내놓는 상황에서 수정안 제시는 의미가 없다. 공익위원이 이제 중재에 나서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이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이제 공익위원회 심의를 촉진하는 구간을 제시해서 공익위원회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거를 잠시 미뤄두고 7차 수정안을 이제 이어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위원회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오후에 회의 모두 발언해서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고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 이제 제도를 이용해서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다음 주 14차 회의에서 정리하겠다 그리고 이제 어젯밤 11시쯤 폐회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근로자위원 측에서는 회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제 폐회 직후 다음 주 논의로 미룰 필요가 없다. 노동계는 합의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다음 주까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공익위원들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는 거는 결국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그친다는 생각이 이제 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저임금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10,000원을 넘냐 안 넘느냐인데 이제 경영계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10,000원이 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직원들을 고용하기 좀 어렵다라는 이제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정말 10원씩 이렇게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어가지고 네. 좀 계속해서 갈등이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이 정한 최저임금 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의도 제기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고려하게 되면 19일이 마지노선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14차 전원회의 이게 18일 오후 3시에 있기 때문에 이때 이 835원을 좁힐 수 있을지 제가 보기에 이 정도 금액은 좀 좁힐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아무래도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